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질서와 자유의 나라로 상징되는 독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서와 자유라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개념이긴 하죠. 질서가 잡혔는데 자유롭기는 좀 어렵고요. 자유로운데 또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와 자유의 나라라는 이율배반적인 표현을 써서 이 독일을 상징적으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한번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 질서와 자유라는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이 독일에서는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이 독일의 전반적인 역사와 정치를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이 국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국기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독일이 가지고 있는 지리와 기후, 이 자연 조건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이 가지고 있는 축제 문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축제 문화가 이 초기부터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축제 문화라는 것, 이 지역을 단위로 한 축제 문화라는 것이 이 지역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고장만의 이 독특한 축제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독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축제 문화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독일의 축제 문화를 준비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 독일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맥주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맥주의 나라 독일을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이 독일은 이 축구가 유명하죠. 이 월드컵 무대에 나가면 최소한 4강 안에는 반드시 드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독일의 경우에는 이 클럽 축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클럽 축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만고만한 클럽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클럽들이 결국은 이제 프로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해서 잔디구장이라는 것이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잔디구장이 제법 많습니다만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이쪽 나라들을 가면서 각 동네마다 그야말로 천연 잔디구장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개요는요, 이 전반적인 독일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봤고요. 이 독일의 축제 산업이 국가 이미지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국민 스포츠인 축구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역사와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정식 명칭은요,
이 독일 연방 공화국입니다. 이 수많은 영주 국가가 지방 분권 전통과 각 지방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영주 국가 그러면 뭐 좀 생소한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주 국가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식으로 한다면 군 단위가 되겠죠. 군 단위 정도 규모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국가가, 이 영주 국가가 소위 말하는 여긴 지방분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주권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관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관세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주권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일이 통일된 1871년 이전에 사실상 150개가 넘는 영방국가, 영주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이 독일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엔 사람들이 난 독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바이마르 사람이야. 나는 미넨 사람이야. 나는 이 프로이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독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어떤 외국인이 와서 1870년 이전에 당신 독일인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나는 미넨 사람인데 뭐 독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반응이 나타날 정도로 이 분열상이 상당히 심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각 지방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했죠. 예, 사실상 이 영주 국가는 주권 국가였기 때문에 이 각 지방이란 표현도 사실은 틀린 표현이에요. 각 국가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일 연방공화국은 이러한 역사 전통을 되살려 연방 정부와 16개의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죠. 이 내각 책임제 연방공화국이고요. 국가 원수는 대통령,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는 총리가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틀러를 총통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서 말하는 총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총통은 총리와 대통령을 겸직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총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이마르 공화국,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실상 내각 책임제 국가였고요. 이 국가 원수는 대통령, 실질적인 정치는 총리가 수행했었는데, 이 국가 원수 자격도 총리였던 히틀러가, 이 국가 원수가 이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그 직위를 물려받은 것이죠. 선거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총통이라고 칭하면서 이 대통령의 직도 겸임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수도 베를린에는 약 35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요. 앞서 이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도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파리가 한 400만, 이 베를린이 한 350만. 뭐 수도권, 우리 개념으로 수도권까지 합쳐봐야 1000만이 될까 말까,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도로의 도시 집중 현상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총 인구는 8,130만 명 정도로 게르만족이 전체 인구의 거의 92%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국기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의 국기는 이 독일의 국가색인 흑색, 적색, 금색이 가로 3줄 같은 비율로 배치된 3색기입니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처음 국기로 지정되었죠. 예,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하면서 처음 이 독일 국가 이 분데스플라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별칭은 연방기구라고도 불립니다. 1848년에서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1848년에서 1850년 2년간 담령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이 3색기를 민주적 통일 독일 국가의 깃발로 제안하게 되죠. 예,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이제 민주화, 소위 말해서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1848년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의 윤허하에서 이 국민의회를 만들고 이 국민의회에서 이 민주적 통일 독일 국가를 만드는 그 회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왕의 윤허하에서 이루어진 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뒤에서 살펴보고요. 뭐 여기서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머리가 복잡해질 수가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적색은 한자 동맹을, 금색과 흑색은 당시 남부 독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징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한자 동맹에서 이 한자는 여러분들이 저걸 예로 들면 좋겠군요. 여러분들 독일 국적기 중에 국적기인 이 루프트한자가 있습니다. 그 루프트한자의 그 한자가 사실상 이 한자 동맹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현대 사회로 얘기를 한다면 FTA 협정이라고, FTA 협정도 아니고요. 뭐 군사 동맹이라고, FTA와 군사 동맹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강에서부터 흑해 연안에까지 걸쳐져 있던 이 작은 이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그 도시국가들이 이제 동맹을 결성해서 이 상단을 위협하거나 뭐 물자를 노략질해 간다거나 그럴 때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경제 그리고 군사 동맹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설을 보면요, 흑적금의 3색기는 19세기 초 처음 나타나 1848년 3월 혁명 당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 몰락 이후 성립된 반동적 질서에 대항하는 운동의 상징이 바로 삼색기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독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침략군이죠. 그렇지만
이 초기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독일로 원정을 시작했을 때 이 스스로 성문을 여는 독일 이 영방 국가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유의 전도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정에 반대되는 자유주의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정보다는 자유를 원했던 독일인들이 스스로 이 성문을 열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보나파르트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성문이 열린 도시로 들어가서 했던 것은 노략질이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이 독립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예, 그 얘기도 뒤에서 자세히 살짝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상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난무하죠. 일설에는 까르스바트 이 결의에서 메테르니히에 의해 추방된 급진 대학생 단체인 이 부르첸샤프트의 색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정복군에게 맞서 저항한 대학생 단체 이 리티초프 자유군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고 이 여러 가지 설이 맞서고 있습니다. 흑적금 3색은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독일의 국가색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당시 재조입되어서 대체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의미하는 색깔로 이 깃발로 생각되기도 하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독일의 국기로 지정되게 됩니다. 예, 이 독일의 전반적인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지명들이 있죠. 뭐 유명한 곳은 바이에른, 뭐 작센, 브란덴부르크, 니더작센, 함부르크, 뭐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모두 독립국가였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사실상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바대로 독일인이야라는 표현보다는 1870년 이전에는 난 바이에른 사람이야, 나는 작센 사람이야, 난 브란덴부르크 이 프로이센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총 면적은 35만 7,021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1.6배에 이르고요. 이 유럽에서는 7번째로, 세계에서는 63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이 동쪽에는 폴란드, 체코가요. 동쪽 경계에는 폴란드, 체코, 그리고 서쪽으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이 남쪽 국경에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해, 이 덴마크, 발트해와 접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중요한 국가들이 모두 이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형적 특징을 보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고요. 알프스 지대, 중앙 구릉지대, 그리고 북부 독일 평야의 3대 자연구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 남쪽이 높고요. 알프스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남쪽이 높고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는 이 지형적 특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북서부 지역은 해양성 기후고요. 이 남동부 지역은 사실상 대륙성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고요. 여름은 온화하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입니다. 요새 뭐 사실상 기후 온난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후 이변이 있기 때문에 뭐 여름에도 뭐 35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뭐 종종 있고, 겨울에도 뭐 여러 자연 기상 이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독일의 일반적인 기후의 특징은 겨울은 황량하고 여름은 온화하지만 무덥진 않아요. 아주 건조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덥기 때문에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 그야말로 시원하죠. 에어컨 없이도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한 그런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권으로, 지중해권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더 쾌적하죠. 그냥 정말 에어컨 바람 없이도 뭐 한여름 지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뭐 요 근래에는 35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저희 때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여하튼 그건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고요. 여하튼 여름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잘 찾아 들어가면 뭐 그야말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7월 평균 기온은 해안 평야에서 보통 한 16도씨 되고요. 이 남부 고지에서는 17도씨 정도, 라인 하구에서는 19도씨가 살짝 넘는 정도, 20여 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쾌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이 라인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하고요.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여행하기에는 사실상 여름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뭐 끝나가죠. 올해 여름부터는 아마 자유로운 해외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대학생이 된 후에 뭐 해외 여행도 뭐 어학연수가 됐던 한번 가서 다른 문화를 접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청명 날씨는 해안 지역은 한 4월에서 5월, 그리고 내륙 지역은 6월에서 9월 정도고요. 이 계절이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6월까지는 샤프트게르트라 불리는 이 추운 날이 종종 급습하게 됩니다. 연중 갑자기 비 오는 날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이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는 한 17, 18도씨, 남부는 25도씨로 이 시원, 서늘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던 영하 3도에서 2도 정도 됩니다. 이쪽 나라들은 12월 25일이 가장 춥더라고요. 그 크리스마스 무렵이 가장 추워서 뭐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것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이제 12월 25일이 지나고 나면 뭐 영하 한 3도, 2도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죠. 그냥 비가 많이 온다는 게 왕창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리지리하게 그냥 뭐 계속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여행을 가실 때는 반드시 우비나 혹은 우산을 반드시 장만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옥토버 페스트 축제를 한번 통해서 이 독일의 축제 문화, 그것이 지역 이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옥토버 페스트 때 이 복장이죠. 이 복장과 뭐 여러 가지 이 상징물들이 있어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지방 행사가,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 민속축제와 수학을 기념하는 축제, 뛰어난 음악가를 기념하는 음악제, 이 종교적인 축제 등 풍부한 축제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옥토버 페스트 이 초기에 이 맥주 드럼통을 이제 신선하게 첫 밀로 호프로 호프로 만든 빚은 이 맥주를 이제 옥토버 페스트에 출품하기 위해서 같이 즐기기 위해서 이제 마차로 이동하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9년 이 미네에서 있었던 옥토버 페스트 이 포스터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정오부터 10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미네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토버 페스트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독일에는 물론 700만 명이 이상 넘는 이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 미넨에 모이게 되죠. 1810년 10월 바이에른 공국의 초대 왕인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시작된 것이 이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1883년 미넨의 맥주 회사들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사실상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축제로 발전하게 되죠. 축제 첫날에는 시민들이 분장하고 음악가 바그너가 세운 극장에서부터 시내 행진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시내 광장에서는 미넨의 6대 이 맥주 회사가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 술집을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이어서 미넨 시장이 그의 첫 생산된 맥주를 선보이면서 이 축제의 개막을 선언하게 되고요. 이후 16일 동안 맥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독일이 자랑하는 맥주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독일은 뭐니 해도 맥주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죠. 정말 다양한 색깔의 맥주가 있더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지방 브랜드 맥주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한 20배 많은 이 브랜드가 있죠. 뭐 그거를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일부 잘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독일은 세계 1위의 맥주 소비국이자 5,000종 이상의 이 맥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에게 맥주는 술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음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식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석회 물질이 물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여행 가셔서 한 두세 달 그 수돗물을 마신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태어나서부터
한 4, 50대까지는 뭐 괜찮다가 뭐 60대가 되면서 이제 정맥류가 생긴다거나 이제 뭐 핏줄이 튀어나온다든지, 뭐 튀어나온다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는 석회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물보다는 이 맥주가 더 많이 일상 음료로 식수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카페를 가시거나 독일에서, 뭐 이거는 유럽권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독일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이탈리아 포함해서 이 모든 국가들이 전부 석회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달라고 그러면 물값보다 그게 아니고요. 물값보다 이 술값이, 포도주나 맥주값이 훨씬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 지역을 여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비싼 생수를 사 마시는 것보다는 이 싼 이 맥주나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알코올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생수를 필히 사 드셔야 되겠지만, 여행 경비를 줄이는 데는 이 사실상 생수보다는 이 맥주나 포도주가 훨씬 더 쌉니다. 이 독일인들은 맥주를 액체빵이라고 부를 만큼 맥주를 매우 소중히 여기죠. 오죽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였기 때문에, 심지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액체빵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의 모든 지역에 맥주 양조장이 있어서 각 지방마다 특색을 갖춘 맥주가 생산되고, 이 색깔도 아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맥주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은 황금색을 띤 필스너, 그리고 이보다 약간 쓴맛이 덜한 엑스포트, 그리고 달콤하고 색이 진한 흑맥주인 알트와 밝은 색의 켈시 등 아주 다양한 맥주가 존재합니다. 독일의 맥주는 순수성으로도 유명하죠. 1516년 빌헬름 4세는 독일 순수법을 제정해 맥주 양조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맥주에 홉, 엿기름, 그리고 이스트, 보리와 같은 순수 자연 원료 4가지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죠. 빌헬름 4세의 모습이고요. 독일 순수법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 맥주의 순수한 맛을 유지하고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음을 선포한 뒤에요. 이 국민들이 식음료로 사용하는 맥주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사육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사육제 포스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구할 수 있는 게 이 2018년이었기 때문에 그 포스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 분장한 가면으로, 이 가변으로
이 가장한 변장한 사람들의 축제 행렬입니다. 부활절 40일 전부터 고기를 먹지 않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기독교권에서 보통 부활절 40일 전부터 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순절이라는 행사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도 술도 실컷 먹고 마셔두자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육제입니다. 예. 40일 동안 고기나 술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먹어두는 거죠. 뭐 사람들 심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걸 못 먹게 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실컷 먹어둬야죠. 그래야지 뭐 이 40일 동안 이 금식하고 절주하고 고기도 안 먹고 이 영양분을 미리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육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순절 일주일 전부터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 장미의 월요일에는 거리에 성대한 가장행렬이 이어지고요. 이 밤새 축제가 벌어지지만 축제의 마지막인 제수요일이 되면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온 나라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축구의 나라 독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죠. 독일 축구협회는 약 2만 5천여 개의 산하전체를 두고 회원 수만도 600만 명이 넘는 독일 최대의 스포츠 단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뭐 잔디구장 숫자도 엄청나고요. 이 클럽 숫자만 해도 2만 5천 개, 클럽 회원 수만도 600만 명이 넘습니다. 아유, 예, 엄청나네요. 1900년 독일 축구협회가 처음으로 설립되었고요. 4년 후에는 FIFA의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20세기 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FC 살케 04와 같은 축구 명문 클럽들이 잇따라 창단되면서 독일 축구는 국민 스포츠가 되죠.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축구의 인기는 잠시 주춤하게 됐고요. 전후에 다시 높아져 등록된 축구 선수의 수도 1919년에 15만 명에서 1932년에는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후에 지금까지 단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16강에 진출한 강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 축구 대표팀은 전차군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이는 뛰어난 조직력과 팀워크 그리고 빈틈없는 수비력과 이 힘있는 경기를 펼치는 강력한 독일 축구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독일의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는 1963년 16개의 클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음식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 실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리 과정은 실용성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요. 이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로부터 각 지방의 특색이 강한 나라가 독일이죠. 아까 초반부에 강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방은 사실상 독립된 국가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국가마다 또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 각 지방의 특색은 아주 강하다는, 우리나라와는 좀 격이 다른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음식에도 그대로 배어 있죠. 각 지방마다 즐기는 음식은 물론 먹는 법과 요리법이 각각 달라서요.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인 소시지와 맥주도 지방마다 맛의 차이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 동부 지역은 강한 향신료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바닷가를 접한 북부 지역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영향으로 청어와 같은 생선 요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 라인강 유역의 서부 지역은 이 프랑스 쪽으로 나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쪽인 이 서부 지역은 양념이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요. 이 남부 지역은 소시지와 맥주,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식 요리에 가장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어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은 뭐니 해도 이 소시지와 햄이 발달한 국가죠. 음식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다양하고 뛰어난 정통 소시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재료는 이 부어스트의 재료는 이 돼지고기 외에도 소의 간, 혀 등을 쓰며 야채와 카레를 첨가해 색다른 맛을 내고 크기도 어른 팔뚝만한 것에서부터 새끼 손가락만큼 가는 것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크기와 종류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시장, 이 독일 쪽, 프랑스 쪽, 유럽 쪽은 전통시장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가면 소위 말해서 고기, 쇠고기, 등심부터 시작해서 안심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진짜 이 가격 가지고 이게 가능하구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싸죠. 거기다가 소시지, 햄도 종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차이를 느끼시는 것도 좋긴 하겠네요. 근데 아마 킬로그램 몸무게 체중계에 오르는 게 두려워지길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 차이를 느끼시면서 한번 이것저것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 써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을 임대해서 단기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것저것 맛보시는, 직접 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로 육류를 소시지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소시지 종류만도 1,500여 가지에 달하죠. 블루 부어스트의 이 모습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마치 순대 같다는 느낌이 들죠? 블랏 부어스트의 모습입니다. 이건 부댕인데 부댕과 이 블루 부어스트는 사실상 이 알자스 로렌 그리고 이 서부 독일의 특징이에요. 사실상 좀 약간 좀 만드는 것도 그렇고 순대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댕은 프랑스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 블루부어스트는 독일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블라부어스트인데요. 이 돼지고기를 갈아서 모양을 만든 후 구워 판매하고요. 이 비엔나 소시지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훈제시켜서 만든 이 대표적인 오스트리아식 이 소시지입니다. 돼지, 거위 피를 첨가한 블루부어스트, 그리고 슈바츠 부어스트 등이 있죠. 이 바이스 부어스트의 모습입니다. 흰색의 바이스 부어스트는 남부 바바리아 지방의 이 대표적인 소시지죠. 아주 잘게 다져진 송아지 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들어지고요. 매우 부드러워 굽지 않고 삶아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송아지 고기를 슈퍼에서 팔아요. 송아지 고기만 파는 게 아니고 염소고기, 온갖 낙타고기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 말로 소고기가 뭔지 돼지고기가 뭔지는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고기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도 먹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이긴 하지만, 송아지 고기는 왠지 꺼릿직하더라고요. 이 베를린 등 도시의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것이 대표적으로 커리부어스트인데요. 이 소시지 위에 케첩과 더불어 카레가루를 뿌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에서 소시지를 식사로 먹을 때는 감자와 자우어 크라프트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커리부어스트의 모습입니다. 커리부어스트와 같이 간식으로 먹는 경우는 단순하게 소시지만 먹거나 포메스, 즉 감자튀김을 같이 곁들여 먹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시지 자체의 맛과 질감을 즐기는 편입니다. 자우어 크라프트의 모습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짠지 정도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 신맛의 양배추라는 뜻입니다. 새콤달콤한 피클과 유사한 맛이 나고요. 채를 썰어 소금에 절인 양배추에 화이트 와인과 식초 등을 혼합해서 발효시킨 전통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고기류의 주 요리가 나올 때 자우어 크라프트가 같이 곁들여져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햄버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햄버거는 함부르크에서 소시지를 빵 사이에 끼워 먹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햄버거란 이름으로 유명해진 것이죠. 이번에는 슈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슈바인은 돼지를 뜻하는 이 독일어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유럽 내륙에 위치한 지역에서 슈바인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산물보다는 육류 위주로 음식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는 가장 사랑받는 육류 중 하나였죠. 이 대표적인 것이 슈바인 학세, 아이스바인이 가장 유명한 돼지고기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슈바인 학생의 모습이고요. 아인슈바인의 모습입니다. 슈바인 학생은 미넨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요리고요. 대표 요리고요. 돼지의 다리 그리고 정강이 부위를 그릴에 구워 이 기름기를 빼 이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합니다. 이 아인슈바인은요, 이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베를린 등 이 독일 북동부 지방의 음식으로 이 돼지 족발 부위를 오랫동안 삶아 이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겉껍질이 굉장히 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요리를 먹을 때는 대개 이 자우어 크라프트와 이 감자를 곁들여 먹게 되죠. 예, 이 글리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한 겨울 동안 크리스마스 기간 뭐 그 이후 한 겨울 동안 마시는 이 음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바인, 즉 와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을 데워서 마시는 독일의 대표적 겨울 음료가 이 글리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죄송합니다.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열리는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따뜻한 볼리바인이 판매됩니다. 베이스를 이루는 레드 와인에 계피, 정량, 이 오렌지 등을 넣어 끓인 것이고요. 이 독일인들은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추운 날씨에 항상 이 글리바인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갔는데 이 계피나 정향 때문에 약간 좀 입맛에 안 맞더라도 사실상 이 건강 음료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리바인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거예요. 예, 현대 독일의 모습입니다. 프랑크푸르트고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죠. 이 맹폭을 당해서 그야말로 프랑크푸르트 때는 이 건물이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는 이 벽면도 없는 그런 폐허와 같은 그런 양상으로 있던 것을 이제 독일인들이 이제 다시 빌딩을 건설하고 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독일을 압축해주는 이미지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요번 주부터 한번 오늘의 과제를 한번 내도록 할게요. 제가 과제란은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은 축제 산업이 아주 발달한 나라입니다. 뭐 이거는 독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뭐 할 것 없이 이 유럽 국가들은 축제 문화, 축제 산업이 발달돼 있죠. 제가 그 옥토버 페스트에 대해서만 수업에서 다루었는데요. 제가 다루지 않은 독일 지역 축제 한 가지를 조사하고 그 축제의 특색을 A4 한 2페이지 아니면 뭐 한 페이지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내외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제란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뭐 수업을 하게 되면 굳이 공지사항에 올리진 않고요. 만약에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